자, 근데 마침 스탈린이 1953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의 서기장이 누구였죠? 크루시초프. 아, 선글라스 낀 거 봐요. 원래 남의 나라 가면 선글라스 안 끼는데. 세르비아 국민들은 개 같은 거야, 그게. 저런 가 왕이냐. 세르비아 민족을 대변하고 세르비아 민족을 위하는 인간이 아니다, 저 인간은. 인간 쓰레기 새끼다, 저 새끼 저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흑수단이라는 게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세르비아의 육군 장교들이 만든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세르비아의 대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 흑수단들 입장에서는 지금 세르비아 왕국이라는 가라로 국가가 생겼어도 저 왕새는 서유럽 같은 강대국들의 하수인일 뿐이다. 지금의 이 좁은 영토의 세르비아에서 만족하고 끝내고 아무것도 안 한다. 저거 왕새 저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흑수단 같은 조직이 세르비아 민족들한테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수단들 조직의 명령을 받고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합니다. 쟤도 흑수단이라고 봐야지, 사실상. 다시 뒤로 돌아와서 세르비아 왕국이 있었으나 세르비아 민족주의 세력 흑수단이 이 세르비아를 전복시킵니다. 왕을 그냥 쳐내요. 자, 그렇게 사실상 세르비아는 흑수단이 좌지우지하는 국가로 바뀌어요. 그 흑수단들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국가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오케이? 이제 흑수단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발칸반도에서 우리 세르비아의 영토를 더 늘려야 된다. 과거 세르비아 대제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요런 거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 흑수단을 시작으로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되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얘네가 이제 세르비아 개박살내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과 오헝이 집니다. 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 자기들?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탄생합니다. 이 왕국이 탄생한 건요, 전적으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이 유고슬라비아 왕국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쪽의 슬라브 민족의 땅, 남슬라브 민족의 땅이란 뜻이에요, 이게.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 개의 민족은 그래도 슬라브계예요, 실제로. 근데 아닌 민족들은 보스니아인, 몬테네그로인, 마케도니아인, 알바니아인 이 양반들은 슬라브계가 아니란 말이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어거지로 그냥 갑자기 나라 이름을 남슬라브 민족의 땅 유고슬라비아 왕국 하고 만든 거야, 갑자기. 나머지 다른 민족들 입장에서는 유고슬라비아 왕국이라는 국가에 자기들이 속해 있는 게 X같은 겁니다. 내가 왜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국민인데? 우리는 알바니아인이야. 우리는 몬테네그로인이야. 우리는 보스니아인이야. 우리가 왜 유고슬라비아야? 우리가 왜 남슬라브인이야?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빠르게 전개할게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나치 독일이 유고슬라비아 쪽에 가라로 나라를 만듭니다. 크로아티아 독립국을 지들 멋대로 세워요. 그리고 이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군인들을 이용해서 세르비아인, 슬로베니아인, 기타 등등 알바니아고 뭐고 대량 학살을 시작합니다. 이미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은 서로 강을 건넌 거죠.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세르비아만 민족주의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장단체가 세르비아만 있던 것도 아니고 크로아티아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크로아티아 민족들도 대단했다. 발칸반도에서 우리 크로아티아 민족들의 땅을 얻어내자 이런 생각을 안 할 게 아니잖아. 이 양반들도 욕심이 있을 텐데. 근데 갑자기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이제 히틀러 친구잖아. 이 양반이 크로아티아가 그래도 유수의 민족, 뛰어난 민족, 대단한 민족인데 지금의 보스니아 정도는 다 먹게끔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정말로. 이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환장해서 이탈리아랑 나치 독일이랑 손을 잡아야 우리 크로아티아 민족들의 땅이 꽤 넓어지는구나. 여기서 무슨 뭐 슬라브 민족의 무슨 유고슬라비아 연방이고 지랄이고 막 다 끝난 거야, 이미. 다 끝난 거야, 이제.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오헝에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야 된다. 이랬던 발칸반도의 민족들이 2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일, 무솔리니 이런 애들의 분탕질, 더 나아가서 이 민족들 사이에 또 갈라짐, 이런 거로 사이가 개박살납니다. 다 같이 그냥 서로서로 학살하고 서로서로 잡아족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슬로베니아인이든 크로아티아인이든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 서로 저 친일파 새들, 나치 부역자 새들, 민족 반역자 새들, 우리 민족을 학살한 학살자 새들 서로 이제. 나치 독일은 발칸반도에서 약간의 이간질만 해도 알아서 얘네는 힘을 잃을 것이다. 알아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이걸 아마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네요.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티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이 먹었다던 그 저번 편에서 말했던 수많은 그 괴뢰국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왕국도 있었다 그랬어. 이 왕국까지도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뭐로 바뀌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줄여서 유고 연방이 됩니다. 도대체 저게 뭐냐? 저 국가가 뭐였느냐? 자, 유고 연방이 어떻게 들어섰느냐? 저번 편에서 분명히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있었고 요 주변에는 이탈리아랑 나치 독일이 나눠가지고 괴뢰국 세우고 처먹고서 막 그랬다. 갑작스럽게 근데 유고 연방이란 국가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합해서 유고 연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발칸반도가 개판이었잖아. 뭐 나치 독일이 세운 괴뢰국도 있고 이탈리아가 먹은 부분도 있고 막 이거를 소련이 어거지로 들어오고 그리고 소련이 뒤에서 물자 지원해주고 군사 지원해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싹 다 공산화가 됩니다. 이게 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발칸반도가 뭐 때문에 문제랬어. 너무 극심한 민족주의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 발칸반도가 민족주의가 너무 극심해서 나중 가서는 민족 이기주의까지 발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고연방이 들어서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 민족주의 그만하고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저 미제승냥이들과 수많은 서구권 국가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다. 우리 발칸반도의 국가들은 새로운 지상낙원으로 가게 될 과정인 공산사회주의로 가야 한다. 요런 식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요거 저번에 보여드렸죠. 슬라브 민족주의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실제로 슬라브족들이 사는 지역이고 동시에 발칸반도는 우리는 다 똑같은 남슬라브입니다. 민족주의가 다 사라진 건 아니네요. 그러면 뭐야 지금? 공산주의 플러스 민족주의.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표방했으나 민족주의를 걸기는 걸었는데 문제는 오로지 유고슬라비아 남슬라브 민족주의만 빨아적이기 시작합니다. 유고슬라비아가요 남슬라브의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 지금 남슬라브 민족에 해당하는 민족이 뭐라 그랬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얘네만 남슬라브란 말이야. 슬라브계 민족. 나머지는 어떡할 건데? 보스니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이런 사람들은 슬라브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남슬라브 땅! 이래버린 거야. 이 유고 연방이 생기기 직전에 유고 왕국이 있었댔죠. 여기가 이미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기도 전부터 나치 독일을 나눠먹고 이탈리아도 나눠먹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 나치 독일의 괴뢰국도 생기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기도 전부터 스탈린이라든가 공산주의자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유고 왕국은 끝났다.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는 전부 다 남슬라브인이다라면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만들자고 난리를 치고 작업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도 왕정이 박살나고 아주 자연스럽게 유고 연방이 탄생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유고 연방을 만들기 위해서 스탈린이라든가 소련의 지원을 받던 공산주의 무장단체 조직의 수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티토다. 이 말이야. 정리하면 뭐야 지금?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티토는 설치고 있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소련의 영향을 받고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유고 연방이 탄생했다. 요런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그럼 티토는 뭘까요? 티토는 어느 민족이냐? 어느 민족 같아 자기들? 아빠가 크로아티아, 엄마는 슬로베니아인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 세 개의 민족이 슬라브계다. 이 사람은 세르비아인은 아니지만 슬라브계긴 했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소련 스탈린의 지원을 듬뿍 받고 암묵적으로 유고연방의 과도정부 총리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적 이념과 방침이 뭐죠?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헌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어떤 기본적인 우리 국민의 민족들의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있잖아. 유고슬라비아 뭐였을까?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어거지로 저거를 죽어라 저걸 떠들던 거예요. 수많은 민족주의, 수많은 국가, 연방공화국이 다 짬뽕이 돼서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 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걸은 거지 슬로건으로. 제가 이번에 발칸반도 쪽의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이 수많은 논문들이 항상 맨 앞부분에 서론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유고슬라비아는 2개의 문자를 사용했다. 그리고 정교회와 가톨릭, 이슬람 셋 다 공존했다. 8개의 민족이 존재했다. 6개의 공화국이 연방을 이루고 2개의 자치주까지 있었다. 요런 얘기가 있어요. 요 4가지를 모든 논문이 발칸반도의 저 유고연방을 얘기할 때 항상 저 4가지를 얘기해.
자, 첫 번째, 두 개의 문자를 사용했다.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뭐 미국말도 쓰고 한국말도 쓰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문자랑 언어는 다른 겁니다. 한국의 언어가 뭐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 한국어죠. 문자는 뭐예요? 한글입니다. 중국의 언어는 중국어죠. 문자는 한자예요. 일본의 언어는 일본어야. 문자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이런 게 한자도 같이 쓰죠. 일본은. 그럼 뭐야 지금?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두 개의 문자를 사용했다는 건 뭔 말이요? 그 정도로 다른 문자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라틴 문자 아시죠? 라틴 문자. 로마자. 그러니까 이 로마 문자를 많이 써 지금은. 알파벳,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전부 다 로마자 쓰는 거예요. 언어는 다르지만 로마자를 쓰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유고슬라비아는 로마자랑 키릴 문자를 같이 씁니다. 문자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각 민족마다 누구는 로마자의 영향을 받고 누구는 키릴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언어가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문자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 답도 없어요 진짜. 상당히 머리 아파져요. 두 번째 뭐였어? 정교회, 가톨릭, 이슬람이 셋 다 공존했다. 여기에다가 종파까지 또 따로 있으면 개머리 아파져요 진짜. 세 번째, 8개의 민족이 존재했다. 8개의 민족이 뭐예요?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보스니아인, 마케도니아인, 몬테네그로인, 헝가리인도 있고 알바니아인도 있어요. 8개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뭐야? 6개의 연방공화국에 2개의 자치주가 있었다. 지금 보면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라는 6개의 연방공화국을 합하고 보이보디나 자치주, 코소보 자치주 2개의 자치주까지 합한 이걸 다 합해서 유고연방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고연방인 거예요. 지금 이 코소보 자치주 보이죠? 여기는 비교적 최근에 1999년에 간다요 9살 때 이때 나토가 이제 군대 끌고 가가지고 코소보 자치주를 도와줘서 독립시켜버려요. 지금 코소보가 나라가 따로인데 지금. 자, 인구를 한번 봅시다. 1981년 당시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세르비아인 36.3%, 크로아티아인 19.7%, 보스니아 8.9%, 슬로베니아 7.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담겨 있다는 거야. 한 나라 안에. 최소한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어도 한족의 인구가 90%예요. 한족의 인구가. 민족이 다양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이 있으면 갈등이 덜해지고 어떤 독립하겠다는 열망이라던가 이런 게 덜해지거든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굴러가긴 굴러갔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굴러가긴 굴러갔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티토였다. 티토 굉장히 중요하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티토라는 양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티토, 전설의 티토. 이 사람이 독재자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한편 어느 정도 똑똑하게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과과는 같이 봐야 되잖아 우리가. 안 그래도 그 지도만 딱 봐도 내전이 심할 것 같지 않아요? 민족주의 갈등도 심하고 종교 갈등도 심하고 딱 그래도 그렇잖아. 비동맹 외교를 선택합니다. 비동맹 외교? 저게 뭐죠? 우린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우린 그 누구의 동맹도 아니다. 가 비동맹 외교예요. 그게 비동맹주의입니다. 저 사람이 소련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서 유고연방을 건국하게 됐는데도 비동맹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제3세계라는 단어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들 좀 아실 텐데 제3세계라는 거는 미국 진영, 소련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을 칭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개발도상국, 인프라가 좀 미비하고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좀 그런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하는데 냉전 때만 해도 제3세계의 의미는 미국 진영, 소련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보면은 유고연방이 속해 있어요. 여기 유고연방이네. 여기 초록색 이거. 요게 유고연방이야 지금. 티토가 스탈린의 지원을 받았다 그랬잖아. 이 양반이요. 티토가 젊을 때 아우 젊었어. 나이 먹으면 지금 이 관상이 이렇잖아요. 젊을 때는 이랬어. 젊을 때는 티토가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유고슬라비아에 있던 지역에서 빨치산, 파르티잔이라고도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스탈린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무장단체를 조직해서 나치 독일이라던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게릴라를 하면서 막 잘 싸웠어 이 양반이. 근데 그때 스탈린이 티토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기 기술도 니네도 줄 거고 니네가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무기도 제공해주고 기술도 줄 거야.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고 연방이 탄생을 했더만 안 주는 거야. 왜? 지 거로 만들고 싶어서. 지 거로 만들려고 하는데 걔네한테 총이랑 칼을 뭐 하려고 줘요?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티토의 유고연방이 소련의 말을 잘 듣고 쥐락펴락을 당하게 만들려면 소련에 속하게 만들려면 군사기술을 주면 안 되는 거지. 스탈린은요 티토의 유고연방이 소련에 속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티토는 싫은 거야. 군사기술이나 내놔 이 주기로 했잖아. 우리 유고연방은 따로 있을 거야. 왜 우리가 소련에 속해야 되는데. 티토도 스탈린이 싫고 스탈린도 티토가 싫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티토랑 스탈린이 서로 쌩까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 비동맹 외교로 간 거야. 비동맹주의로.
우리는 소련 편도 안 서야겠다. 이미 소련은 끝난 거야. 스탈린하고 사이가 틀어졌는데 무슨 소련 편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데 미국 편에 완전하게 선다? 이것도 좀 아닌 거야. 그래서 비동맹주의를 갔던 겁니다. 냉전 때 비동맹주의 국가가 이집트, 인도 이런 국가예요. 이런 국. 그리고 북유럽에 이제 핀란드나 여기 스웨덴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비동맹주의였는데, 여기 보면 뭐가 또 있네요. 여기 프랑스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이거 독일인 것 같은데 이건 서독이고 동독이고, 얘는 누구죠? 스위스죠. 요런 애들이 제3세계였다. 중립국 너무 좋아하잖아, 스위스. 실제로 티토 이 사람이요, 냉전 시대 당시 비동맹주의의 아버지로 불려요. 그래서 나중에 비동맹주의 국가들, 이집트나 인도 같은 나라들하고 가까워지고 막 그랬었어. 우리 같은 비동맹주의 국가들끼리 좀 같이 잘 지내봐야 된다. 그래서 네루 만나잖아. 네루 이 양반. 여기 네루야, 네루 인도. 여기 티토 아저씨 있고. 둘이 만나서 막 사인하고 뭐 이제 또 서로 뭐 협의 볼 거 하고 뭐 이제 싸바싸바 서로 하고 막 그랬었어. 자, 근데 마침 스탈린이 1953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의 서기장이 누구였죠? 크루시초프. 아, 선글라스 낀 거 봐요. 원래 남의 나라 가면 선글라스 안 끼는데. 남의 나라 정상 만날 때는 원래 선글라스 안 끼잖아. 선글라스 끼고 있네, 티토 아저씨. 자, 흐르시초프가 이제 소련의 서기장이 돼요. 둘이 만났네? 만나서 둘 좀 잘 지내요. 흐르시초프가 좀 소련의 동맹국가들을 좀 만들려고 그래 노력을 많이 했거든. 스탈린이 좀 깡패처럼 굴었다면 흐르시초프는 조금 그래도 좀, 스탈린 그 새끼가 좀 성격이 지랄 맞아. 뒤졌네 이제? 나랑은 잘 지내야지. 좀 요런 스타일이었어, 흐르시초프가. 티토가요, 미국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사회주의, 서구자본주의 같은 걸 집어넣어서 경제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미국한테 지원도 받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해야 되니까 남한도 지원을 해줬던 것이고, 남베트남도 지원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미국이 유럽이라던가 발칸반도 쪽에서 소련을 견제하려면 유고연방을 지원하는 게 당연했던 거지. 발칸반도가 당시에 그리스 빼고 싹 다 공산주의였습니다. 근데 유고연방은 비동맹주의였잖아. 공산주의였으니까 당연히 소련이랑 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만 해도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소련이랑 사이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유고연방만이라도 소련 편에 안 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동맹주의를 선언했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지원을 해줬던 거죠. 근데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이거 왜 일어났어요? 오펙 알죠? 오펙이 잠가라 밸브를 해요. 잠가라 밸브를 해. 이거 자세한 건 나중에 좀 중동전쟁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잠가라 밸브를 했어. 그리고 또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가 터지죠. 2차는 왜 터져요?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잖아. 호메이니 아저씨 알아요?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 이 양반이 호메이니인데, 지금 이 옆에 있는 아저씨 있죠. 지금 이란 하메네이야. 이란의 그 종교 지도자 겸 최고 통치자 있죠. 그 양반이 이 양반이요, 지금. 오일 쇼크가 아무튼 터졌는데 경제가 유고연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1950, 60년대에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한 6%대 가까이 되고 5%, 6% 막 그랬었어, 유고연방이. 근데 이 1, 2차 오일 쇼크 터지니까 유고연방이라고 뭐 버틸 수가 있어요? 경제위기가 일어나죠. 경제위기가 일어났는데 문제는요, 유고연방이 이 경제위기 이후에 진짜 경제가 개박살 나거든요. 위기를 극복을 못해요, 사실상. 이유가 뭐냐면 노조들이 완벽하게 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자주관리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자주관리제도가 뭐냐면요, 기업 회사의 경영을 전부 다 노동자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잘 운영되기 위한 프로세스를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라. 업무를 할 때도 효율적으로 되는 것도 니네가 알아서 만들고, 생산성도 좋게끔 하는 것도 니네가 다 알아서 하고. 이게 처음에는요 잘 됐어요. 유고연방 초반에는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 또 사회주의 국가였잖아. 소속감과 성취감 같은 거를 기업에서 가지고 열심히 또 했어. 노동자들이 못한 게 아니야. 노동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반발심도 덜해지고, 자기들 월급 올라가게끔 열심히 또 일도 하고, 실제로 막 그런 게 됐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글로벌 위기가 터지니까 이 양반들이 그거엔 대처할 능력이 없던 거예요. 기업을 경영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전제로 깔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내부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일이 굴러가게 하는 거야. 노동자들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굴러가겠지. 근데 외부에서 생긴, 그리고 미처 이거 학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돌발 상황 같은 거, 이런 거를 노동자들이 다 해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좀 위험하고. 실제로 유고연방이 저 자주관리 제도를 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방향성들을 다 노동자 구성원들이 다 결정해서 의사결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영 환경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글로벌 위기 같은 데 지금 다 두 손 두 발 놓는 거예요. 심각한 노동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그래서 노조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여러모로 또 노조가 아예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또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노동 생산성 저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예 노조 위주로만 운영이 되니까 최신 기술 도입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유고연방의 노조라던가 노동자들도 뭔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를 보고서 돈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이걸 돈을 좀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현재 일을 하고 생산하는 그 제조 과정에서만 이제 열심히 하고 생산성을 늘리는 것만 좀 노력을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앞날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인프라 투자를 하는 이런 건 조금 어려웠다. 근데 이게 오일 쇼크 이후부터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부도나기 시작해요. 1980년부터 유고연방은 외채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외국에 발행한 채권 그리고 급격한 인플레가 생기기 시작하고 실업률 문제가 확대되고 하필이면 이럴 때 티토가 죽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